자, 이제 627 대책이 나온 지가 벌써 한 2, 3주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거래량이 좀 위축되었지만 이게 오래 갈 것인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센 오용일입니다. 네, 부동산 쿨TV 이걸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달간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오늘은 무슨 날이냐?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월간 행센 행센. 7월호.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제가 좀 드리면서 네. 부동산 시황에 대한 이슈를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린다. 음, 신고가도 꺾였고 거래량이 뭐 절반 이하로 줄었다라는 우려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심리 위축 맞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항상 규제가 나왔을 때는 심리적 위축이 항상 일어납니다. 지금 정책하고 조금 비슷한 게 1216 대책이라고 2019년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두 달 정도 심리적 위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는 15억 대출 이상 아예 안 해주겠다. 아파트가 15억 넘어간다? 그럼 대출 안 돼. 그 다음에 분양가가 9억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분양가에 대한 중도금 대출 안 돼. 그 다음에 9억이 넘어가면은 LTV 20%까지 적용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세금 대책이랑 같이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심리적 위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랑 유사한 정책이 이번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위축이 확실히 된 건 맞는 게 거래량이 막 좋아지는 상황에서 완전히 상가를 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좀 폭 이제 위축되는 어떤 양상들은 좀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보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이 좀 위축되었지만 이게 오래 갈 것인가? 네. 이것까지도 한번 점검을 하면서 우리 GPL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예. 이제 GP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당장 오늘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은 1년 후 정도, 네. 뭐 1년 반 정도 후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네. 좀 같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준비한 자료를 보면요, 시장의 흐름이 조금은 꺾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규제의 강도에 대비해서 많이 꺾인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꺾인 거는 심리적인 위축들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눌려 있는 거는 맞지만은 거래량을 보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오늘까지의 거래량 1일부터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오늘까지의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치 5월달 6월달 거래량을 보면은 똑같은 기간 동안에 거래량이 7월달은 한 825건 나왔어요. 네. 근데 6월달은 1,100건, 6월달은 최고점을 네. 6년 만에 거의 최고점을 찍은 거래량이 찍은 달입니다. 지금 10,000건 정도가 넘어갔는데 12,000, 13,000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5월달은 837건. 이렇게 해서 7월달하고 5월달하고 조금 비슷하게 나오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지금 7월달 같은 경우는 825건인데 그와 좀 유사한 형태가 5월달. 근데 5월달은 5월 15일까지의 거래량을 보면은 얼마나 나왔죠? 5월달은 8,100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7월달도 한 8,100 건이 나올까? 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5,000건 전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이제 휴가 기간을 조금 고려해야 됩니다. 휴가 기간을 고려하고 지금 둔화되는 상태가 속도가 조금은 느려진 걸 감안하면은 5,000건 정도. 근데 이 5,000건은 어느 수치냐? 정상적인 수치.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수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니 이렇게 압박이 있는 대출 유동성을 막았는데도 정상적인 거래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눌려 있는 거지 멈춰가지고 가격이 하락으로 연결되는 거래량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이제 거래량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거래량이 지금 그래도 조금 줄기는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규제가 시작된 게 6월 27일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게 8월이나 9월 정도가 되면 네. 이 거래량 감소의 폭이 더 커지진 않을까라고 또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8월하고 9월이 이제 8월에 휴가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사 처리
해당됩니다. 네네. 그리고 아마도 7월 달 내에 규제책이 한 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6억 대출 규제 말고 또 예, 다른 규제가 어떤 규제냐?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게 전세 대출. 전세도 DSR을 매기겠다. 네. 뭐 이제 전세의 보증 규모 자체를 5억을 3억으로 줄이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은 그 전세 수요들, 전세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되는 상황이겠죠. 네. 근데 지금 월세가 가속화되고 전세가 안 그래도 위축이 되었는데 이렇게 유지가 되면 전세 수급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세가는 올라가거나 그다음에 월세는 지금 되게 많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사철에 수요들이 이동해야 되는 거 이런 걸 좀 감안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의 규제도 비춰보고 그 다음에 지금 하반기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 것과 임차 시장에 대한 불안도 비교를 해보면은 하반기가 이 규제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물론 변수는 있어요. 근데 이 규제에 대한 효과는 2달 전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규제가 엄청 많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네. 보면 규제를 28몇 번을 했다고 28번 들었는데 정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하락하지가 않았었고 네. 상승했었는데 그때는 또 물론 유동성 네. 장세라는 게 있긴 했었지만 이번에도 규제가 있긴 있으나 네. 이 규제 한 번으로 집값이 막 폭락하거나 네.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본다라는 그렇죠. 입장이신 예. 거죠. 그 요번에 그 전세 얘기 나온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매매를 하기 힘들게 만들면 네. 결국은 매매 못 하니까 사람이 어딘가에 살아야 되고 전세 아니면 월세인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전세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전세로 돈이 몰릴 테니 음. 그럼 전세값이 올라갈 것이고 전세값이 올라가면 또 매매가를 자극할 수 있으니 그럼 전세도 막아버리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죠. 정책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전세 관련된 규제가 나올 것 같은 게 네. 전세를 막는 게 아니라 전세 대출을 막자.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개념으로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전세라는 거를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그 조건부 전세라고 해서 전세를 맞추는 시기와 그다음에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새롭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전입을 하고 그다음에 집을 팔고 사고 그다음에 세입자를 맞추면은 이때는 전세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그냥 기존에 있는 세입자나 아니면은 그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세입자를 이미 연장을 시켜 맞춰놓고 사면은 네. 다른 사람이 사면은 이건 또 갭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못 막았어요. 그래서 기존 거래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막지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전세라는 제도를 이제 많이 막을 겁니다. 그러면은 서민들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조금 생길 네. 것 같은 게 월세가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월세가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도 힘들어, 전세도 대출이 안 나서 힘들어. 그러면 결국은 대출이 많이 필요 없는 거 월세밖에 없는데. 네. 그럼 대부분의 이제 임차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께서는 월세로 몰릴 것이고 또 월세 물건은 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월세가 또 올라가면은 너무 오르면은 전세가 또 유리한 시기가 오겠죠. 그러면서 그 왔다 갔다 할 가능성들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제가 몇 개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전세에 대한 흐름도 얘기를 했지만은 언론에선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예, 거래량이 줄었답니다. 거래량이 줄고 하반 경직으로 잘 방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나오는데 언론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을요. 얼마 전에 저번 주에 나온 거예요. 송파구 헬리오시티 33평 5억 내린 22억에 거래가 됐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기사니까 사실이긴 하겠죠. 사실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그 이 22억이라는 게 얼마나 싼 거냐면요. 지금 한 28억, 29억, 네. 30억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네, 네. 얼마 전에 29억에 거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22억이면 진짜 싼 거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게 싼 거죠. 예, 이거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하락된 거래량만 봐서 그래요. 거래 가격만. 실제로 이거는 뭐냐면요. 증여입니다. 아. 증여입니다. 그럼 증여가 왜 22억이냐? 원래 그 증여를 할 때 3억이나 혹은 그 시가의 30%에 해당되는 거 이상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이하로 가격을 좀 깎아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30%라는 건요, 3개월 내 평균치에서 그 시세를 평균을 내서 30%를 내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딱 22억이 나와요. 아. 3개월치를 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요거 보면은 이게 이번에
오늘까지 거래된 내역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이걸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증여인지 증여가 아닌지. 네. 지금 여기서 숨은 그림 찾기인데 특이점이 헬리오시티 있죠? 여기 네. 헬리오시티 115번. 115번. 근데 중개사 소재지가 강남구죠. 헬리오시티는 강남구가 아니지 않나요? 네. 근데 밑에 보면 하남시랑 송파구죠. 네. 위에는 송파구죠. 서대문구죠. 차이가 뭔가요? 얘는 송파구가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송파구가 있어요. 그렇네요. 요거는 이거예요. 내가 강남에 사는 사람이 네. 자기의 집을 증여를 해서 음. 내가 아는 중개사한테 그것들을 거래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송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예. 아파트 거래하는 아파트 1층 단지에 상가에 있는 데 가서 직접 그렇죠. 물개하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거래가 뭐 아니라 그렇죠. 그게 아니. 그러니까 송파구가 포함이 안 돼. 그래서 다른 거 다 보면요, 요렇게 자기 행정구역이 없는 게 있으면요, 그런데 싸다. 네. 이러면 거의 대부분이 99%가 증여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게 통계를 통해서 이게 22억이 떨어지고 거래된 게 아니라 특수 거래의 형식이었다. 그런데 언론은 이 단가만 보고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호가는 유지하고 신고가는 여전하다. 신고가 그래요? 비율은 줄었어요. 네. 근데 이거 날짜가 7월 14일이면 어제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규제 비웃는 강남 아파트 원베일리 아니 30평대가 72억, 그 다음에 대치 미도 44억. 아니 대출 안 나오잖아요 여기. 네, 이제 대출 안 나오네요. 72억. 이건 특수한 사연이 있는 특수하게 돈 많은 누군가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그 아리팍을 가지고 있거나 네. 아니면 반포자이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걸 팔았어. 네. 그러면 돈이 또 한 40억에서 50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6억은 대출을 받아. 네. 그러면 한 50억 넘게 나오겠죠. 그쵸. 그럼 나머지 한 20억을 태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는 갈 수 있어요. 그냥 우와, 돈이 이 있는 사람만 정도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고가는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으니까는 가격이 싼 데는 심리가 죽었고 네.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준 건 이런 상급지들은 물리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네. 고가 주택 거래가 확 줄고 가격도 좀 음. 위태위태하고 오히려 근데 반면에 수도권 6억에서 한 10억대 아파트 사이 이런 물건들은 원래 6억 대출이었다. 상관없다 거기는 뭐 영향이 안 갈 것이다. 오히려 호재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실질적인 물리적인 좀 어려움이 생긴 데는 고가 주택들. 네. 왜냐면 갈아타려고 하는데 6억밖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6억 이하의 아파트나 한 8억, 10억짜리는 6억까지 대출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는 심리적인 위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대출이 조금 되는데 규제가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거래를 못하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적응이 되면 풍선 효과가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신고가가 여전한데 보시면은 호가도 안 내려오네요. 안 내려왔어요. 상급지들은 이런 호가도 안 내려왔다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여기 다 대출 안 나오는 단지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매수세도 안 붙죠. 왜냐하면 대출이 좀 안 나오니까. 근데 네. 매도자는 급하지 않으니까는 안 팔아. 안 판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탁 건드리잖아요. 그럼 네.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조금 흘러가다가 숨고르기 할 거예요. 근데 숨고르기 할 때는 또 어디가 움직이냐? 풍선 효과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주변으로.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상급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엔 유리하고 네. 수도권 같은 경우나 서울의 하급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유리한 시점에 왔다. 왜냐하면은 단기라고 하는 거는 아직 가격이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네. 노원구나 이런 데는 거래량은 많이 생겼는데 아직 들어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데는 아직 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를 들어가면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GPL로 적용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GPL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남보다 네. 노원이 더 안전해요. 그래요. 예. 보통 우리 그냥 강남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얼핏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는 내가 그 아파트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담보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담보가 움직임이 우리한테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담보가 많이 떨어지느냐, 담보가 올라가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올라갈 때 LTV를 80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뭐 한 10%, 20%, 30% 떨어진다고 하면은 경매에 뭐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회수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쵸. 거꾸로 LTV를 한 뭐 하급지 같은 경우 아직 떨어져 있으니까 네.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80%를 한다고 해요. 근데 워낙 오히려. 저점이니까 이게 올라갈 것만 남았잖아요. 그럼 네. 80%가 나중에 올라가면 LTV가 70% 수준으로 그쵸. 바뀌는 효과가 있을 수 그렇죠. 있죠. 대출 금액은 그대로인데 담보의 그렇죠. 가치가 올라가 버리니까 비율적으로는 LTV가 낮은 걸로 돼 버리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예,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풍선 효과에 주목해서 GPL도 조금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 심사하실 때 아무래도 서울의 이런 요지 지금 아까 보셨던 약간 이런 데들 요런 데들은 오히려 한도를 좀 적게 네, 하고 이거 이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노원이나 네, 이런 데 조금 더 좀, 올렸죠. 올려서 하신 예, 이유가 그런 이유죠. 지금 당장에 여태까지 왔던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건 전망을 해야 되니 그렇죠.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LTV를 하급지 같은 게 오히려 늘려야 되는 게 네. 지금 향후에 가격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포인트가 뭐냐면은 수도권 전셋값 23개월 내리 상승, 월세 가속화, 네. 전세가 불안하죠. 매매가를 자극하는 시점입니다. 이 전세 불안한 거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뭐 특집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급이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정책이 그 공급 정책을 많이 내는 정책의 가치가 아니에요. 정책의 가치가 조금 거래를 방해하는 게 있어가지고 공급 부족을 빨리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시장에 돈이 풀리죠. 그 다음에 규제를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역설도 일어나죠. 그러면은 요걸 종합해보면요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돈이 풀리는 시장이다. 네. 유동성 시장. 규제는 강하고 거래는 줄어든 시장이나 호가는 신고가가 유지되는 시장이다. 그리고 임차 불안과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저는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시장이 아니라 눌린 시장이다. 아하. 예,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의견 많더라고요. 이번에 이 규제가 매수를 못하게 하는 거지 네. 집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처분하게 하는 규제는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전에 저희가 22년도 때 막 급락할 때는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못 버티던 분들 그리고 세금 부담을 이제 견디지 못했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했던 시기를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일단은 지금 질문의 요지가 집을 예전에 던지게 하는 정책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정책은 아니다. 네, 살려는 사람이 못 네. 사게 한 수요를 억제하는 거지 갖고 있던 사람들이 팔게 해서 뭐 공급이 늘어나게 하는 그런 건 아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보면은 막는 건 아닌데 막았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팔게 했는데 지금은 막았습니다. 거래를 막는 정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부의 기조 자체가 이런 겁니다. 짧게 얘기를 하면은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는 이거를 이제 조금 억제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명분하에 다주택자와 갭 투자를 좀 막는 정책. 그렇지만은 실거주자는 살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수도권만 막아서 지방은 퍼질 수 있는 정책으로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근데 집값을 올리는 거는 다주택자나 갭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 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제가 어제 통계를 봤는데 그 1주택자들 있죠. 네. 이번에 그 실제로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생애 최초로 집을 산 비율이 이번 그 한 분기를 따져 보니까는 거의 50%가 생애 최초예요. 맞네요. 예, 서울 기준으로 해서 네네. 한 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비 아파트랑 아파트를 포함한 건데 네. 거의 7,000건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한 12,000건, 13,000건 정도가 주택이 거래가 된 양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반이 생애 최초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 이전도 좀 비슷한 수치예요. 그러면은 집값이 조금 움직이는 건요. 다주택자가 조금 움직이게 한 것보다 실거주자가 움직이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너무 많이 된다라는 명분으로 갭 투자를 막겠다라는 것도 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의 동문서답이 되긴 했는데 일단은 맞습니다. 막는 정책은 아닌데
퍼지는 정책과 막는 정책을 같이 했다가 또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소장님께서 이제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행센 GPL의 가장 최후의 보루는 뭐 행센이 일을 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아파트의 담보 가치를 보고 이제 질권 설정 되시니까 네. 그거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건데 일단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하락 시장으로 막 떨어지는 그런 시장으로 보는 건 아니고 약간 눌린 시장으로 보고 있다. 네, 눌린 시장이고 라는 거고 이게 현재 기준인 거고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변수가 또 있죠. 변수는 계속 생길 것이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드리는 계속 얘기를 해야죠. 네. 그게 시황이니까요. 맞습니다.